서울, 강남 등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출 주력 제품인 휴대폰과 반도체,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건지 올해 산업 전망 알아봅니다. 그룹 슈퍼주니어 가수 이특 씨의 일가족 3명이 집안에서 숨졌는데 치매를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비극이 되기도 하는 치매에 초고령 사회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고 밤부터 추워져서 모레 아침 서울 영하 9도 등 매서운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10대 청소년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히자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베란다로 다가가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화물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혀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2배 높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과육이 부드러운 바나나가 국산 과일을 제치고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됐습니다. 달라진 과일 인기 취재했습니다. 한밤중에 밥을 파는 이른바 심야 식당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또 친구도 그립고. 대부분 혼자 오는 손님들입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교육부는 20여 개 고교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올리기가 쉬워집니다. 먼저 민준현 기자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의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법으로 규정된 상한선은 300%. 165제곱미터, 즉 50평짜리 땅에 전체 면적이 150평에 달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로 이 용적률을 규제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250%, 대구와 대전도 280%로 제한한 것입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가 이런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하여 법적 상한까지 정할 수 있도록. 대상은 재개발 인가가 나기 이전 단계로 서울시의 경우 100개 구역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반 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한 건물에 산업과 주거, 상업시설이 동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 제도도 도입돼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인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또 노후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3곳의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해 개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좋아지죠.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 잠실과 개포 등 강남권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서울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달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성의 핵심은 용적률. 하지만 최대 걸림돌이던 용적률 문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낮아지므로 이 단지가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지금의 3,900여 세대에서 최고 50층 높이 6,000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용적률이 50%포인트 증가하면 그만큼 총수를 올릴 수 있게 돼 분양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하던 다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이 상향되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된다면 매매와 분양 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가 본격적인 재건축 활성화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미애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속도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퀀텀 점프를 이룩하는 정부의 밑그림에는 원전 비리와 정부 보조금 낭비 같이 비정상적인 경제 행위들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보다는 특정 부문의 수출에 의존하는 편중 성장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비전의 복병으로는 공공기관은 물론 법률과 의료 등 일부 서비스 분야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을 꼽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3개년 계획에 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 상황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업종별로 올해 전망 박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조 3천억 원. 지난해 총이익은 36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보다 이익이 무려 2조 가까이 줄어 어닝 쇼크로 해석됐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이번 실적 발표는 올해 우리나라 산업 전망과 닮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10% 넘게 큰 폭으로 성장한 반도체와 가전, 자동차의 경우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그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부진했던 조선의 경우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는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일본 제품과의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엔저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에 돌입하면서 철강이나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서 수출의 가격 경쟁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과 유럽의 상황이 기대만큼 좋지 않은 점도 경기 전망의 가장 큰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올해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등 고질적인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고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개혁은 외부 힘에 떠밀리면 한계에 부딪힌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장관들에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아예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 한다면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 씨의 아버지 등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인기 가수 이특 씨의 아버지 57살 박모 씨와 조부모가 어제 아침 서울 신대방동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4살인 할아버지와 79살인 할머니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휴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나면은 할머니를 많이 이렇게 챙기고. 아버지 박 씨의 다이어리에는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미안하다는 글이 남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유족과 이웃들은 이특 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몇 년 전 치매에 걸려 투병해왔고 곧 요양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홀로 노부모를 돌보던 박 씨가 사업이 기울면서 빚더미에 앉자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병원비 근근히 이어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외부에서는 유명인의 아들이라는 때문에 어려움을 표하지도 못했었고. 경찰은 세 사람의 사이는 모두 질식사이며 박 씨가 노부모를 먼저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이특 씨는 현재 빈소를 지키고 있고 소속사는 이특 씨가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고 있다며 고인을 조용히 보내드리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치매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이란 점입니다. 50대 이상 10명 중 6명이 나이가 들어 가장 걱정되는 질병으로 치매를 꼽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의 걱정 때문인데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환자 수는 약 57만 명, 10년 뒤엔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10명당 1명꼴입니다. 현재 우리는 치매 환자의 70%를 가족이 돌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도쿄 이명섭 특파원의 취재 참고해 보겠습니다. 도쿄의 한 치매 환자 보호시설, 70, 80대 노인 환자들이 빨래 걷는 작업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설 직원들은 방법을 알려줄 뿐 도와주진 않습니다. 나서 다담은 거를 나도 곱지 뭐라고 건터지가 나서 다담고 갔다 해요. 일본에서 2000년 들어 본격화된 대책의 핵심은 편견 없애기, 인지증이란 새 용어를 도입하고 정부가 육성한 9만 명의 전문 강사가 발병에도 결코 끝이 아니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자립적인 생활을 교육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自分の体も使うし頭も使うしでまた自分も生きててちゃんとそういうことまでまだ自分のことは自分でできれるんだって自信も残せられる 2000년 시작된 개호보험, 즉 간병보험으로 환자 가족들은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시설 위탁이 가능합니다. 현재 250개인 거점 병원을 5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 460만 명, 그 직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가족의 책임으로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처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사기성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3차례 검찰에 소환된 현재현 회장은 그때마다 사기성 어음 발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금 받는 혐의가 CP 발행이 사기성이었다는 혐의를 갖고 있는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으셨던 건가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조사를 통해서. 그러나 검찰은 현 회장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 회장이 자금 사정이 악화돼 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와 어음 발행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이 돈으로 부실 계열사에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현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 사장 3명에 대해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제까지 집계된 동양그룹 투자 피의자들은 모두 4만 9천여 명, 액수로는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새해 들어 한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죠. 내일부터는 눈과 비와 함께 매서운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포근한 도심에 겨울바람 대신 잿빛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낮 한때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기준을 초과하는 15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따뜻하고 해서 산책 나왔는데 생각보다 미세먼지도 많고 좀 뿌해가지고 밖이 좀 안 보여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뿌연 먼지는 내일 비와 눈이 오면서 말끔히 씻기겠습니다. 새벽에 전라도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엔 서울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끌어들인 남쪽 바다의 따뜻한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 지리산 부근에서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북 내륙의 최고 8cm를 비롯해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이 그치는 내일 밤부터 북쪽에서 영하 30도의 상층 찬 공기가 밀려와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내일 1도인 서울의 최저기온이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세찬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강추위는 주말쯤 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5, 60도, 상상이 가십니까? 살인적인 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선 운전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눈보라와 빙판 탓에 걷기조차 힘들고 모자와 목도리로 무장을 해도 얼굴에 고드름이 맺힙니다. 결국 지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운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살인적 추위인 만큼 이동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Temperatures that are potentially deadly or certainly life-altering temperatures right now, and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는 길목에 위치한 미국 북부 지역 대부분이 영하 3, 40도를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60도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젖은 옷은 바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달걀, 바나나, 밖에 내놓기가 무섭게 얼어버립니다. This jacket right here, the ski mask, my hat, gloves, and I'm still cold.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한파 영향권에 든 가운데 철도와 도로, 항공교통 역시 운행 중단과 지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이번 기록적 한파는 사나흘 더 지속된 뒤 차츰 회복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이 화두인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쓰라고 지급한 업무 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과 술집에서 쓰는가 하면 동료 의원 간에 나눠 먹기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데도 썼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20만 원 넘는 전복 세트를 선물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광역의회 부의장. 공휴일과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술집 등에서 61차례에 걸쳐 400만 원 가까운 업무 추진비를 쓴 도의원들. 구의원들은 업무 추진비로 2천만 원 넘게 개인이 쓰는 승용차의 기름값을 지불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년간 서울, 부산 등 8개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또는 그냥 인정주의에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좀 부적절하게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의회별 자체 행동 강령을 제정한 강력의회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적인 사용 부분까지 확대해서 사용된 사례가 저희들이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노동절 기념품을 산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 보조금을 횡령한 한국노총 광주본부 간부 8명 등 모두 32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전 의장
노 모 씨 등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의 광주시 보조금을 빼돌려 회식이나 휴가비, 골프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매립한 양을 보니까 53만 톤, 그러니까 25톤 덤프트럭 2만 대분에 달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농경지. 굴착기로 땅을 파자 회색빛 흙덩어리가 나옵니다. 파도 끝없이 나오는 이 흙덩어리는 자갈이나 모래를 화학약품으로 세척한 뒤 나오는 폐기물. 골재 채취업체 현장 소장 51살 김모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터파기 공사를 한 뒤 나온 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70여억 원을 챙겼습니다. 단순을 한 거죠. 얼마나 무겁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무겁다. 업체들은 논 위에다 5m 높이로 산업용 폐기물인 슬러지를 쌓은 다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53만 톤. 매립한 곳 대부분은 수질 보전 관리 구역이었고 심지어 상수원 보호 구역도 있었습니다. 이런 폐기물이 스며든 농작물은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해준다 그러는 바람에 했죠. 폐기물이 나오니까 배신감이 느껴지고. 국내 골재 생산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이 업체는 2010년과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2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개업자 등 14명도 입건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미국에서 마약 범죄로 추방된 재미교포들이 국내에서 마약 유통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감옥에 복역할 때 거기서 만난 국제 마약 조직과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갈 곳 없는 해외 교포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주던 서울의 한 교회. 미국에서 추방된 장모 씨도 허드렛 일을 하며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장모 씨는 필로폰 1.5kg, 모두 5만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이 교회에 숨겨두고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시가 50억 원어치의 이 필로폰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뒤 홍콩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장 씨는 미국에서 12년간 마약 범죄로 복역했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해외 마약 조직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교포 박모 씨도 마약을 밀반입하다 붙잡혔습니다. 공항 검색을 피하려고 필로폰 40여 그램을 비닐로 싸 항문 속에 숨겨 들여오다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재미교포 출신 마약 사범들과 외국 마약 조직이 연계된 새로운 마약 유통망을 확인하였고, 검찰은 재미교포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마약 공급책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추방된 일부 해외 교포들이 국제 마약 조직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현직 의사가 다른 병원에 몰래 침입해서 마약을 훔쳐 투약하다 붙잡혔습니다. 마약 투약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밤 늦은 시간 종합병원에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병원 약국에 침입한 이 남성은 가위로 캐비넷 잠금 장치를 부수더니 안에 보관된 마약류 의약품들을 꺼냅니다. 자신의 팔에 모르핀을 주사하더니 마약류가 담긴 용기 200여 개를 훔쳐 달아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막 다 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약이 뭐고 저 약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흔적은 제가 듣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에 붙잡힌 건 인근의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현직 의사 33살 이모 씨.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응급실 근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범행 후에 길에다 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씨는 의사가 되기 전부터 그리고 의사 면허를 딴 뒤 공중 보건의를 하면서도 수차례 마약류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항소를 해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지 않아 면허가 유지됐습니다. 그렇죠. 당황스럽고 면허증만 내밀으면 다른 직업이 있는지 의사가 맞는지.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특수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10대 피의자가 숨어 지내던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히고 나자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베란다로 다가가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5차례가량 편의점을 털어온 19살 김모 군을 검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군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광주에 내려가 친구 아파트에 숨어 지냈습니다. 경찰과 맞닥뜨린 김 군은 만나고 싶은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피우겠다며 베란다에 접근해 14층 높이에서 투신했습니다.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건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향해서 뛰어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군이 순순히 체포 사실을 받아들여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차량 에어백은 탑승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죠. 그런데 충격이 큰 화물차와의 사고에선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을 경우 화물차 짐칸이 승용차 운전석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 사망률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사고가 났다 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화물차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석 기자입니다. 달려오던 화물차가 미끄러지더니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덮치고 곧이어 승용차 뒤에서 달리던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혀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그냥 뒷공무니가 돌아버리더라고. 다 누운 줄 알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럭이 도로 정체로 멈춰선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차량 5대가 장난감처럼 차선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두 사고 모두 수십 명이 크게 다쳤지만 화물차 운전사는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화물차 운행 중 라디오를 조작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6명이 숨진 사고도 화물차 운전사는 멀쩡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분은 멀쩡하신 건가요? 화물차 가해차요. 조금 괜찮습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 운전사들은 같은 대형 트럭끼리 충돌하지 않는 한 다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화물차에 부딪힌 소형 차량에선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시속 56km로 달리던 승용차가 정지해 있는 화물트럭을 들이받을 때 충격을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터졌지만 화물차 짐칸 모서리가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승용차 운전사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대형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의 사망률은 무려 90%에 달합니다. 화물차는 구도 자체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사실 그 승용차가 모든 충격을 안아가 버리니까 결국 승용차의 피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2% 정도입니다. 하지만 화물차가 포함된 사고에선 사망률이 2배 이상 치솟는데요. 도로 위의 흉기라는 게 통계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대형 화물차들이 상습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남 양산부터 경기도 파주까지 화물차의 동승에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밤 9시, 20년 경력의 25톤 화물차 운전사 고모 씨가 하오를 싣고 운전석에 오릅니다. 거의 매일 왕복 800km가 넘는 거리를 운행하는데 많게는 50%까지 되는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을 받고 정체를 피하기 위해 항상 늦은 밤에 출발합니다. 도로비 할인 시간대를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저희가 도로비가 한 100여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내리막길이 나타나자 기어를 중립에 놓고 달립니다. 자칫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지만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적지 않은 운전사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이제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시간이 곧 돈이다 보니 과속은 습관이 되고 속도계는 제한속도 90km를 훌쩍 넘깁니다. 새벽 3시 반, 6시간이 넘는 장거리 운행을 마치고 파주에 도착하자 고 씨는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합니다. 숙박비를 아끼려는 궁여지책이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먼 길을 운전해야 하는 만큼 늘 졸음운전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졸음운전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화물차 운전사는 전체의 80%. 화물차 통행료 할인 시간대를 넓혀 야간 운전을 줄이고 운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표준 운임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줘야만이 화물운전자들이 과로로 내몰리지 않는. 경찰이 매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 해 평균 1,200여 명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여름 딸기, 겨울에는 감귤, 대표적인 우리나라 제철, 계절 과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옛말이라고 합니다.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향긋하고 톡 쏘는 겨울 계절 과일 감귤. 겨울 석 달 동안 마트 전체 과일 매출의 20%를 넘을 만큼 압도적인 판매를 기록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지난달에는 딸기에 밀렸고 작년에는 12년간 지켜온 국산 과일 1위 자리를 수박에 내줬습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 날씨로 생육이 나빠져 가격이 17%나 오른 감귤과 달리 작황이 좋았던 딸기와 수박은 가격 하락에 출하까지 빨라져 시장 선점에 성공했습니다. 늦더위로 인하여 9월 중순까지 판매가 되어 약 한 달 이상의 판매가 더 돼요. 수입, 국산 관계없이 부동의 매출 1위는 이 바나나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먹기에도 간편하고 어디 다닐 때 휴대하기도 편해서 아이들과 같이 먹기도 좋은 것 같고요. 바나나는 뇌졸중 예방에도 좋은 칼륨과 무기질 성분이 많아 50대 이상에는 건강 과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정한 가격과 균일한 품질을 앞세워 국민 과일로 등극한 바나나의 1위 자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밥을 파는 심야 식당. 일본에서 인기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식당이나 술집과는 다른 곳이죠. 손님들은 대부분 혼자 오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풍속도 전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심야 식당이 시작됩니다. 사장인 주방장이 요리를 도맡아 하는데 문을 닫는 새벽 2시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3년 전에만 해도 하지 말라고 많이 비난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이 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야근이 잦은 회사원이나 주변 음식점 요리사까지. 심야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혼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한 접시의 요리를 만들어줄 때의 그런 손님 같은 행복감. 심야 식당이라는 단어는 일본 만화가 원조. 같은 제목의 드라마와 뮤지컬도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심야 식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메뉴도 한식뿐 아니라 카레, 파스타, 고급 프랑스 음식까지 가지각색.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서울에서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또 친구도 그립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앞에 두고 도시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손님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고민이 거의 다 똑같아요. 뭐 이직하고 싶다는 얘기 제일 많이 하고. 늦은 밤 환하게 불을 밝힌 심야 식당은 독신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세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무엇이든 뚝딱 만드는 3D 프린터 혁명. 제조업과 의료 분야에 이어서 요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피자를 만들어 먹는다. 신기하게 들리실 텐데요. 정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인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음식. 부패하지 않도록 동결 건조시켜 진공 포장한 우주식은 푸석푸석할 뿐 아니라 먹기도 힘듭니다. So what's your first meal going to be when you get back on Earth? Pizza. Piping hot, thin crust. 노즐에서 분사된 밀가루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가 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치즈 토핑까지 얹으면 12분 만에 냄새는 물론 맛도 그대로인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우주인을 위해 만든 3D 프린터 피자입니다. 각각의 재료를 분말로 만들어 카트리지에 넣고 물과 기름을 섞어서 찍어낸 뒤 고체화하는 방식입니다.
provide food on table with a very few resources. So we believe that this is the future of food. 우주식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초콜릿이나 쿠키,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3D 프린터가 개발돼 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칼로리나 영양소를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고 분말 처리돼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조리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을 이용해 관리감독단체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급 고위 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정책국장 시절 관리감독을 맡았던 다단계 단체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을 뽑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간부는 공석인 부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대변인실로 접촉하시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다단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조합 설립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이사장을 사실상 독식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등 서너 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사장 인선은 조합 이사회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며 직권 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가 남아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고화질 TV인 HDTV보다 더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UHD TV가 TV 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기술 경쟁도 치열한데요. 미국에서 열린 최신 전자제품 박람회 소식 유충환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휘어진 TV가 서서히 펴집니다. 리모컨을 작동하자 펴졌던 화면이 다시 휘어집니다. 세계 최초 울트라 HD 가변형 TV입니다. 시청자가 곡면을 원하는 대로 조정해 영화나 드라마 등 화면에 따라 편한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85인치 밴드블 TV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향후 UHD TV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초대형 울트라 HD TV는 가로 길이만 2m가 넘습니다. 16대 9 비율보다 훨씬 길어진 21대 9 화면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특히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형인치 사이즈가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맞춰 HD 화질의 8배인 울트라 HD TV. 인간의 눈으로 선명도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UHD is going to drive the next change in TV industry. 고화질 기술을 선점한 소니는 선두 굳히기에 나섰고 저가형 제품을 내세운 중국 업체들도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룬 상태입니다. 전 세계 TV 시장은 이제 울트라 HD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초고화질 TV에 담겨질 방송 콘텐츠와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남겨진 숙제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그런데 이 UHD TV를 구입해도 국내에선 지상파로는 UHD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조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UHD TV 기술 경쟁은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수요는 1,200만 대, 2017년 6천만 대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내년 본방송을 목표로 드라마 등 UHD 콘텐츠 제작에 들어갔고 8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내놨습니다.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은 UHD 시대로 성큼 들어서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 중인 UHD TV로는 지상파의 UHD 콘텐츠를 볼 수 없습니다. 지상파가 송출하는 UHD 콘텐츠를 UHD TV가 인식하려면 전송 방식 등이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국열차 등 UHD 영화가 잇따라 나왔지만
극장들이 상영 설비를 거의 갖추지 못해 UHD 화질을 즐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전송 방식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파수도 결정하고 이런 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표준 만든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죠. 현재 국내에는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면 사실상 UHD 콘텐츠를 만들 곳이 없어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UHD 콘텐츠를 사와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UHD 콘텐츠 시장을 외국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전주의 상상고도 결국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받는데 외압은 없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동문 등 각계로부터 교학사 교과서 선정 철회 압박을 받아왔던 전주 상산고가 학생들을 위해 결정을 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는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 지학사와 교과서를 복수 선택했지만 취지와 달리 논란이 커져 지학사 교과서만을 최종 선정했으며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여기에 논쟁을 하고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국방부가 설립한 한민고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경북의 한 고교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부 절차를 거친 채택 결과를 뒤집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나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가 일단 결정했다가 번복을 하면 그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또 오늘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관련 단체장들을 소집해 역사 이념 논쟁이 최소화되도록 사료 연구와 사실에 근거한 연구 실적 공유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낙상 사고라 하면 빙판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집 안에서 낙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이 적은 겨울에는 빙판보다 실내가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1살 김영상 할아버지. 왼쪽 고관절이 골절돼 1년째 고생 중입니다. 신발장 앞에서 미끄러진 게 화근이 됐습니다. 미끄러지니까 여기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히 주저앉았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노인 낙상 환자의 55%는 이렇게 집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잠결에 일어나다 넘어지는 일이 잦은 침실 다음에는 욕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욕실 바닥에 쓰이는 타일 4종류를 가지고 물에 젖었을 때 얼마나 미끄러운지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물기가 있을 때가 마른 상태보다 평균 20%가량 더 미끄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고령자의 경우는 뼈가 부러져 거동을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대개 한 달 이상 누워있게 되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폐염이나 방광염, 그것으로 인한 폐혈증, 혹은 또 욕창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따라서 욕실 바닥에는 매트를 깔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미끄럼을 방지하고 변기 옆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지방을 없애고 노인 스스로 뼈와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여름의 불청객, 모기와의 전쟁이 새해 벽두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시의 건물 지하에서 이미 번식을 시작한 모기 유충 방역 현장, 이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실 정화조를 열자 한겨울인데도 모기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화조 주변 온도는 영상 14도, 따뜻한 지하에서 겨울을 나며 모기들은 이미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월동 모기는 흡혈을 하지 않아도 산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모기 개체수를 기하학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아파트의 지하 정화조에서는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와 번데기들이 한가득 발견됩니다. 곧바로 미꾸라지 200여 마리를 투입합니다. 천적인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8개월을 살면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모기 유충을 하루에 1,100마리 이상 이놈들이 먹더라고요. 모기 산란 지역을 조사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한 자치구는 모기 유충 발견 지점을 데이터로 축적해 집중 방역한 결과
3년 만에 유충수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추첨 순번만 좋은 걸 뽑으면 당선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이른 교육감 선거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부산시 교육감 후보자들의 기호 추첨 현장. 1번을 뽑아둔 후보 측이 환호성을 울립니다. 1번! 이 후보가 1번을 뽑지 못하는 순간 선거를 접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호 1번은 20%밖에 안 되는 득표율로도 당선됐습니다. 후보들이 난립해 단일화 과정에 금품 거래 의혹이 잇따랐고 실제로 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소 우세했지만 현행 제도 유지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거제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이 비정치성 혹은 정치적 중립성은 달성될 수가 없다. 현행 제도가 제도를 바꿔야 할 어떤 근본적인 사유가 존재치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여야는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직선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임명제 복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직선제의 단점 보완을 내세우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상화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 점검을 마쳤는데요. 올림픽 2연패 열쇠는 초반 스피드에 달려있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록보다는 컨디션 점검이 주 목적인 만큼 이상화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500m 레이스의 구간별 속도와 동작의 안정성에 집중하면서 무난하게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다소 떨어져 자신의 세계 기록에 1.75초 뒤진 38초 11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 타다 보니까 초반 100m 구간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머지 400 구간을 잘 타서 그래도 마음이 놓이네요. 지난해 11월 2차 월드컵에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할 때의 초반 100m 기록은 10초 09. 4년 전 밴쿠버 올림픽의 10초 34보다 0.25초나 단축했습니다. 10초 1에 근접한 기록을 내는 게 올림픽 2연패의 열쇠입니다. 초반 스피드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00m 구간 그리고 첫발 뛰어나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편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은 캐나다에서 열린 대륙간컵 6차 대회에서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소치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안정환 전 K리그 홍보대사가 축구 해설자로 팬들 앞에 나섭니다. 기존의 허정무, 송종국 위원과 함께 MBC를 통해 그라운드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정규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2년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그 주인공. 박지성과 함께 우리나라 선수 중 월드컵 최다골을 기록한 반지의 제왕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방송 마이크를 잡습니다. 현역 시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안정환 위원은 3번의 월드컵 출전과 다양한 해외 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쉬운 해설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설 계획입니다. 친구랑 옆에서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 친구 옆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쉽게 축구를 또 접할 수 있게 그런 친구 같은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피구에 발을 꽁꽁 묶었던 히딩크의 황태자. 요즘엔 지하 아빠로 더 유명한 송종국 위원도 친숙한 이미지와 해박한 축구 지식으로 브라질 월드컵 해설에 나섭니다. 여기에 남아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한 허정무 전 감독까지 월드컵에서 신화를 일궈낸 한국 축구의 스타들이 생생하고 깊이 있는 해설로 오는 6월 안방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선수가 또 멀티골을 터뜨렸는데요. 오늘의 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내내 오염물질이 쌓여서 하늘이 뿌였는데요. 내일은 공기가 차츰 깨끗해지겠지만 출근 시간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려 불편이 우려됩니다. 경북 내륙 지방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질 걸로 예보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5cm, 서울과 중부 지방에도 눈이 조금 쌓일 수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낮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개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이번 한파 다행히 짧아서 주말에는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연무가 계속 끼어 있는데요. 내일은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북서쪽에서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오겠습니다. 새벽에 남서쪽 지방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칼바람이 갈수록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고 밤부터는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제주도와 동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모레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에선 금요일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